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집단 탈출 사태는 단순한 해외 범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현재 어떤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징후였고, 동시에 한국이 왜 인도네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재정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라는 허울 좋은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유입된 인도네시아인들이 사실상 감금된 채 온라인 사기와 범죄 조직에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네시아 내부의 통제력과 국가 책임이 얼마나 느슨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큰 의문을 낳았습니다. 자국민 수백 명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위험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명확한 외교적 압박이나 강력한 구조작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로 향하는 항공편 이용이 급증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한 이동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 신뢰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국제협력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군사협력 분야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던 KF-21 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점점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협약에서 개발비의 약 20%를 분담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납부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일부만 이행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개발이라는 구조 자체가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산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의 신뢰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인구 2억 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이자 동남아 전략 균형의 핵심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급하게 관계를 단절한다면 다른 잠재적 구매국들에게 한국이 협력 관계를 쉽게 끊는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약 구조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축소하고 미납 분담금에 대해서는 현금 납부 중심으로 전환하며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완전히 쥐는 방향으로 판을 다시 짰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제재와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부각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에게 단순한 외교적 부담을 넘어 공동개발 사업 자체가 국제적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기존과 같은 파트너로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KF-21 사업은 겉으로는 공동개발의 외형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단독 주도 체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참여국이라는 명목은 유지했으나 기술적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한국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계약 수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전략이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KF-21이 국제시장에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도네시아의 이탈과 불신은 정말 한국에게 손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기회를 여는 계기였을까요? 그 답은 KF-21이 국제무대에서 어떤 존재로 부상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시선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동개발 파트너의 신뢰 붕괴는 한국에게 치명타가 아니라 오히려 숨겨져 있던 경쟁력을 세계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KF-21은 공동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평가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기술 주도권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이행과 태도 변화가 명확해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F-21은 더 이상 불안정한 다자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쥔 차세대 전투기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약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인도네시아가 분담하지 않은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고 핵심 소프트웨어와 항전 장비, 레이더 체계는 한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개발이라는 명칭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단독 개발과 다름없는 체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는 방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기술 통제권이 명확한 무기체계는 구매국 입장에서 장기 운용과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경쟁 기종들과의 비교에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이 맞붙게 될 상대는 프랑스의 라팔, 미국의 F-16 계열, 유럽의 타이푼과 같은 검증된 기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랜 실전 경험과 브랜드 신뢰도를 갖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문제와 납기 지연 그리고 정치적 제약이 그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설계된 기체들이 개량을 거듭하며 가격이 치솟는 동안 KF-21은 최신 설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단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납기 문제는 많은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시간표와 직결되는 자산입니다.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수년 동안 한 대도 인도받지 못하는 상황은 안보 공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공격기와 경전투기 수출을 통해 빠른 생산과 인도 능력을 입증한 바 있었고 이 신뢰는 KF-21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한국산 전투기가 빠르고 정확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다른 국가들에게 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KF-21이 특정 국가에 종속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국이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이는 잠재 구매국들에게 위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공동 개발국이 많을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업그레이드와 수출 승인 과정이 느려진다는 점을 이미 여러 무기 사업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KF-21은 더 이상 동남아 한 국가와의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한국의 전략 자산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자립과 수출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향으로 노선을 분명히 했고 이는 국제방산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는 공백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이 들어설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갑니다. 한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한 KF-21이 과연 어떤 국가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전투기가 기존 강자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곧 예상치 못한 새로운 파트너의 등장과 함께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에서 사실상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과정은 단기간의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초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이 협력을 전략적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한국은 개발 비용 부담을 분담하면서 동남아 핵심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려 했고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국의 태도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분담금이었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구조에서 재정적 책임은 신뢰의 최소 조건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약속된 납부 일정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졌음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여러 차례 유예와 조정을 통해 협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분담금 미이행은 기술 이전과 일정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동개발이 협력이 아닌 부담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의 외교 노선은 한국에게 또 다른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북한과의 군사적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 제재와 연계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부각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협력 의혹만으로도 방산 프로젝트 전체가 제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외교적 불편이 아니라 KF-21 사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전략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단절하지는 않되 기술과 주도권을 확실히 분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을 중단했고 핵심 체계는 한국이 단독으로 관리하도록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외형은 유지되었지만 실제로는 인도네시아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명분을 유지하는 고도의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치명적이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는 남았지만 기술적 영향력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분담금 납부를 시도했지만 이미 구조는 바뀌어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기술 공유를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기체를 구매하는 고객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기대했던 기술 축적과
산업성장의 기회를 잃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과정은 국제방산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국가의 불성실한 태도가 어떻게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지위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반대로 한 국가의 전략적 인내와 계산이 어떻게 주도권을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는 촉매가 되었고, KF21은 더 이상 불확실한 공동 프로젝트가 아닌 명확한 국산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기회를 축소시켰고, 한국은 그 공백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한 나라의 참여 여부를 넘어 KF21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우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KF21의 미래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게 될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KF21이 본격적으로 국제 전투기 시장의 중심에 올라서기 시작한 것은 경쟁 기종들과의 비교가 구체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전까지 KF21은 개발 중인 신형 전투기라는 이유로 관망의 대상이었지만 인도네시아 변수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각국 공군과 방산당국은 이제 KF21을 가상의 미래 기체가 아니라 실제 선택지 중 하나로 놓고 기존 주력 기종들과 나란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교 대상에 오른 것은 프랑스의 라팔과 유럽의 타이푼, 그리고 미국의 F-16 계열이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이미 수십 년간 실전에 투입되며 검증을 거친 기체들이지만 그만큼 구조적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반복된 개량으로 성능은 유지되었지만 기체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유지비와 운용 비용 역시 많은 국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쌍발 엔진 전투기의 경우 안정성과 생존성에서는 강점이 있었지만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중소규모 공군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최신 설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과도한 비용 상승을 억제한 구조는 성능과 가격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완전한 5세대 전투기는 아니지만 4.5세대에서 5세대로 진화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은 장기 운용을 고려하는 국가들에게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단기간의 성능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KF21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는 정치적 제약이었습니다. 기존 서방 전투기들은 구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승인과 통제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무장 통합이나 개량 과정에서 공급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KF21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보다는 실질적 파트너십과 계약 이행을 중시해왔고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국제방산 언론과 전문가들은 KF21을 두고 현실적인 전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표현이었습니다. 전투기 시장은 더 이상 최고 성능만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예산과 납기,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선택의 장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태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갈등 속에서도 한국은 계약과 절차를 존중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과장된 홍보 대신 차분하게 기술과 생산 능력을 증명해 나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KF21에 대한 관심은 점점 구체적인 검토 단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KF21은 기존 강자들 사이에서 틈새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너무 불확실하지도 않은 전투기, 그리고 구매 이후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KF21의 미래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가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동이라는 전략적 지역과 그 중심에 서 있는 새로운 파트너의 등장입니다. KF21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변수는 중동에서 등장했습니다. 국제방산시장에서 중동은 단순한 구매 지역이 아니라 기술 협력과 장기 운용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가장 까다로운 무대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국가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막대한 국방 예산과 공격적인 현대화 전략을 가진 이 국가는 기존 서방 무기 체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 노선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왔고 KF21은 그 전략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국가는 이미 최상위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조건과 납기 지연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전투기는 계약서가 아니라 활주로 위에 있어야 의미가 있고 실제 전력화 시점이 불확실한 무기는 안보 공백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KF-21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직관적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비교적 빠른 양산 일정과 명확한 생산 계획, 그리고 장기적인 개량 로드맵이 동시에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협력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단순히 완성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개발과 생산, 유지체계 전반에 참여하는 형태의 협력을 원해왔습니다. KF-21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술 주도권은 한국이 유지하되 현지 생산과 후속 지원, 일부 체계 통합을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서방 전투기 프로그램에서는 쉽게 허용되지 않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와의 대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전략적 방향성에서도 혼선을 보였던 인도네시아와 달리 아랍에미리트는 명확한 재정 능력과 정치적 결단력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KF-21을 둘러싼 협력 논의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지체 없이 움직였고 이는 한국에게도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불확실한 파트너에 대한 인내보다 확실한 파트너와의 도약이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판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국제 언론과 방산 전문가들은 이 변화를 한국 방산 전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이 특정 지역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중동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곧 다른 지역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레퍼런스를 의미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선택 가능성 자체가 KF-21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변수로 흔들렸던 과거를 지나 중동의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다음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변화는 단기적인 수출 성과를 넘어 한국 방산산업의 위상을 재정의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국과 KF-21의 미래에 어떤 장기적인 의미를 남기게 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KF-21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는 단순한 수출 성공이나 외교적 성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전투기가 걸어온 과정은 한국 방산산업이 어떤 단계로 진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과거 한국은 기술 이전을 받아 조립하고 운용하는 위치에 머물렀지만 KF-21을 통해 설계와 통합, 시험 비행과 양산까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변수는 이 과정을 더 빠르게 앞당긴 촉매였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더 강한 주도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KF-21이 특정 세대의 전투기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형상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하며 향후 단계적인 개량을 통해 스텔스 성능 강화와 센서 융합, 무인 전력과의 연동까지 염두에 둔 확장성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점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의 또 다른 의미는 방산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항공기 한 기종의 성공은 단일 기업의 성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진,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정비체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단순한 완제품 수출국이 아니라 항공전력 운용 전반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방산 수출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국제시장에서 KF-21이 차지하는 위치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최고 성능의 상징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력 증강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적 제약이 적고 납기 신뢰도가 높으며 향후 개량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플랫폼은 흔치 않습니다. KF-21은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실패가 아니라 정리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불확실한 협력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한국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술 자립의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더 큰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새로운 수요가 KF-21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산업이 단기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제 하나의 전투기를 넘어 한국이 어떤 국가가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약속을 지키는 국가,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파트너를 선택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KF-21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이후 수십 년간
한국 방산 전략의 기준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